자, 이번 시간은 국토의 개미 융해에 관한 문열 여러분들 교재 14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 국토의 개미 융해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앞으로 국토법하고 말하는 경우도 많을 건데 원래는 국토계획법 이게 약자야. 근데 국토계획법 그것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강의 중에는 그냥 국토법하고 강의할 겁니다. 근데 이 국토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된다? 40문제 부동산 공법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법률이죠. 이 국토의 개미 융해에 관한 법률을 모른다는 건 부동산 공법 전체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외워야 될 것도 상당히 많고 또 공부할 것도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12문제 중에 9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정확하게 공부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법의 재정 목적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 문제는 안 적었고, 두 번째 용어 정의 해가지고 21가지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중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정리하죠.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뭐더냐? 자,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광역계획권 장기발전 방향 제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광역계획권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음 뒤에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서는 이제 용어정에서 나오는데, 즉 하나의 관할구역이라 몇 개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 여기 서울특별시, 여기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몇 개죠? 세 군데 관역에 걸쳐서 지금 당장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장차 서울, 부천, 인천에 걸치는 저런 제4 경인 고속국도를 나중에 다시 한번 나중에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지금 미리 수립해 두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도로를 서울과 부천과 인천에 걸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 그때 요 도로 만들 장소는 어디다? 서울하고 경기도 부천하고 인천광역시에 걸쳐서 난다. 요 계획에 수립하는 대상 지역, 여기 좀 빨갛게 진하게 되는 요 대상 지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말한다. 어디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래? 어디다 이런 계획을 수립할래? 이런 세 군데 걸치는 계획을 수립할래? 서울, 부천, 인천에다. 이걸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자, 이걸 지정해놓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뭐란다?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지 정말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계획.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나옵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과 대비되는 계획으로서 무슨 계획이 있다? 두 번째 도시군계획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책에 두 번째 나오죠. 그러면 도시군계획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에서 수립합니다. 우리가 자기 관할구역이라는 건 우리 앞에서 우리 했을 때 용어정에 보면 이때 관할구역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어디가 관할구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을 관할구역을 한다 그랬었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걸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이걸 관할구역을 한다고 그러고, 그 관할구역의 장들을 각각 뭐라 부른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다시 한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을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관할구역의 장 하면 누구 말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이죠. 바로 이 각각의 자기의 관할구역인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에서 수립하는 게 무슨 계획이다? 그건 도시군 계획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광역시군은 제외라고 돼 있네. 그럼 광역시군은 또 어디에 있죠? 좀 전에 우리 위로 올라가서 여기도 광역시에도 군이 있으니까 예,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이 있다 그랬었죠. 그럼 강화군, 옹진군은 경기도 밑에 있는 이 군하고 같은 군이냐? 가평군, 연천군하고 같은 군이냐? 다른 군입니다. 왜냐하면 인천광역시는 그 광역시 자체가 하나의 관할구역이라 그랬죠. 인천광역시가 그게 관할구역입니다. 거기 있는 강화군, 옹진군은 관할구역의 일부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디는 도는 관할구역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랬었고, 경기도는 너무 커서 관할구역을 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 밑에는 시, 군
이게 관할구역이거든요. 결국 도가 관할구역이 아니라 밑에 있는 시군이 바로 연천군, 가평군 그 자체가 뭐다? 하나의 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군이라도 똑같은 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밑에 있는 가평군, 연천군은 관할구역 개념에 들어가지만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웅진군은 관할구역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 결국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해놓고 요 군에는 관할구역 개념의 군에는 뭐가 빠진다? 광역시에는 군은 관할구역의 군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라는 것. 광역시에는 군은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갖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에서 수립한다. 이때 관할구역이란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을 말하는데 이때 군은 경기도에 있는 연천군이나 가평군은 포함되지만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 웅진군은 관할구역군에서 제외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것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 도시군 계획, 즉 자기 관할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뭐 하는 계획이다? 자기 관할구역. 아까 말한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각각이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또 여기 성남시 또는 연천군 이게 각각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죠. 그 각각의 자기 관할에 대해서 뭔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으로서 이 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도시군 기본에서 수립하는 이유 바로 자기 관할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밑에 있는 요게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 있죠? 요 계획에 뭐가 된다? 수립의 지침이 되는 것. 그럼 뭐가 먼저 수립되는 겁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저 밑에 한번 내려가 보면 한번 다시 지도로 가볼까요?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나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성격을 갖습니까? 아까 자기 관할에 대해서 원대서 기본적인 공간구조라는 말은 바로 이쪽 동부권 지역, 여기 북부권 지역, 이쪽 서부권 지역, 이쪽 남부권 지역, 여기 중부권 지역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눠서 동부권은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겠고 서부권은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남부권은 어떤 식으로 북부권은 어떤 식으로 중부권은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그걸 기본적인 공간구조라고 했었고 두 번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도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서울특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이런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입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뭐 했었죠? 여기다 도로 하나 만든다, 공원 하나 조성한다, 광역쓰레기 미래장 하나 만든다 뭐 이런 식이지만 그런 부분별 특정계획,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 항상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입니다.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고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하고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종종이 다 들어가는 이런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으로서만 수립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이 계획이 왜 필요하다? 장차 우리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미래종합청사진이 나와야 그 다음에 뭐가 수립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랬었죠. 바로 그 구체적인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오면 그러기 위해서는 전번 했었어요. 요 남부권 지역 여기는 장차 첨단 산업단지를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면 첨단 산업단지를 육성해서 저기는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으로 하자. 또 공업지역 속에다 다시 뭘 지정한댔죠? 개발진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인 지역을 또 지정하자 등등 여기를 첨단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건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그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무슨 계획을 보고 수립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는 역할 밑에는 다음에 수립하는 바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걸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정의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각각의 특광, 특시, 특도시군은 자기 관할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 동부권 어떻게 하고 서부권 어떻게 하고 남부권 어떻게 하고 북부권 어떻게 중부권 어떻게 발전시키냐 이게 기본적인 공간구조야. 지금 당장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수립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다? 각종 다 들어가는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는데 왜 수립한다 그랬죠? 밑에서 수립할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하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바로 특광, 특시특도, 시군이라는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뭔데?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토지 이용 등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다음과 같은 계획이다.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몇 가지가 있다? 6가지만 도시군 관리로 수립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것 몇 가지? 6가지. 일단 머리 좀 갖다 볼까요? 용용, 개도, 시수, 기, 도정, 치, 입 이렇게 오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있죠? 여기 용, 그 다음에 개, 도, 시, 수, 기, 토, 청, 치, 입 이렇게 해서 6글자가 나와요.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치, 입. 용용, 그 다음에 개도시수, 그 다음에 기, 도정, 치, 입. 이거 꼭 외우셔야 될 겁니다. 부동산권법 다 공부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치, 입. 이것만 남는답니다. 학교 쓰기 읽어봐도 여러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공법에 머릿속에 남는 건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치, 입. 이것도 운율을 타서 외워라 그랬습니다. 그냥 용용, 개도시수 뒤졌다 깨나도 안 외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치, 입. 자, 다시 따라한다. 시작.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치, 입.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치, 입. 아셨죠? 다시 한번.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치, 입. 요 6가지는 뭐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규란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뭔다? 어디다가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용도지역 지정한 걸 변경한다. 지정 또는 변경이니까 이건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용도지구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도시군 관리를 한답니다. 자, 용도지역이 뭔지 전번에 우리 기초 강의할 때 21개 용도지역 있다 그랬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건 또 용도지구 종류도 몇 가지가 있다? 법률에서 크게 10가지 나누고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그것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어떤 토지 위에다 그걸 지정하거나 지정된 용도지구를 다른 지역이나 지구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랍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아직 못 알아들어요. 저 뒤에서 사례가 나오는 걸 그때 보면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또 뭐도 있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이 4가지 구역을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근데 4가지 중에 알아듣는 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밖에 못 알아들어. 그것도 그린벨트만 알아듣고 개발제한구역 하면 또 못 알아들어.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린벨트라는 그 개발제한구역 등을 어디다 지정하거나 지정된 걸 해제하는 그런 변경 등을 하고자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고 뭐까지도 개도시수라는 용도구역이라는 거, 용도구역이래. 그걸 어디다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때도 도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사람이 살아는데 꼭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것, 이것도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를 하랍니다. 즉 도로 만든다, 공원 조성한다, 학교 짓는다. 사람이 살아는데 꼭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이라고 부르고 그런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고 싶으면 일단은 무슨 계획을 먼저 수립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런 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라 이 소리야. 또 네 번째, 어디다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하고 싶으면 여기가 장차 재개발 할 사업이다, 재건축할 지역이다 라고 일단은 도시군 관리구를 먼저 결정해 놓고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벌어집니다.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어디다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 싶다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싶다면 일단은 무슨 계획을 할 것?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 변경하고 지구 단위를 수립하면 됩니다. 또 이주기재 최소구역을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을 한다. 그 안에서 이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안 맙니다.
그래도 뭐다? 외우셔야 됩니다. 왜? 뒤에 나가면서 저것들 하나하나 뜻이 다 나옵니다. 그 용어들이 무슨 말인지 알기 전에 이런 단어들은 나올 거라니까. 용도지역이 뭔지, 용도지가 뭔지 아직 모르죠? 그래도 지금 있는 저 말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일단 외워둬라. 그러면 뒤에 가서 그 설명이 나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다? 일단 머리점만 해서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라는 6가지 도시용어로 수립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핵심적인 4번에서 계획은 먼저 위로 올라가 봐. 뭐뭐로 나눠진다고? 첫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 구분된다. 뭐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 나눠진답니다. 그럼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그랬죠?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적어도 몇 군데? 2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게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는 항상 한 군데 알아. 몇 개 이상? 서울, 부천, 인천같이 몇 개 이상? 2 이상의 관할에 걸쳐서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광역도시가 수립된다는 것. 그때 광역도시를 이렇게 수립하기 위한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는 광역도시에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때 광역도시에 수립할 대상 구역이 어디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장차 광역도시에 수립할 지역이란 이 구역을 뭐라 부른다? 이걸 광역계획권이라 부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란 광역도시에 수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다 장차 이런 도로 만들겠다? 그게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죠. 바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이걸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다시 손 봐봐. 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다. 반면에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원칙적으로 2 이상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자기 관할구역. 여기는 어디죠? 서울특별시 안에서. 색깔 바꿔볼까요? 여기는 어디서만? 여기 서울특별시라는 요 안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면 부천시라는 안에서만 자기 관할에서만 수립하는 게 아니면 인천광역시라는 자기 관할에서 수립한다. 그럼 각각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전부 다 특별시, 그 다음에 시, 광역시잖아. 각각의 관할구역이죠. 그럼 하나하나 자기 여기 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여기 부천시는 시니까 여기 특별시, 광역시 시죠. 각각의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뭐 한답니까? 자, 그래서 뭐 하는 거? 그런 수립하는 걸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계획을 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해요. 부천시에서 수립해요.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수립하는 겁니다. 다만 좀 이따 더 깊이 들어가면 인접한 관할구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예, 옆에도 포함시킬 수는 있어. 그러나 원칙은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뭐로 나눠진다? 바로 도시군 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답니다. 뭐뭐로 나눠진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어떻게 나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 구분해놓고 광역도시계획은 2 이상의 관할에 걸칠 때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에서 수립할 때 그렇게 해놓고 그 자기 관할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분되죠. 따라서 도시군 계획 속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는다? 광역도시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도시군 계획은 딱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포함시켜 놓은 둘로 갈라지죠. 아셨죠? 자, 이래놓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뭐라고? 자기 관할구역, 관역에 대해서 뭔데서 아까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아까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게 기본적인 공간이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이런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장기 발전에는 그냥 인구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다 들어가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서 수립하는데 왜 수립한다고? 그 밑에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뭐가 된다? 수립 지침이 되는 걸 도시군 기본계획을 표현하죠. 그래놓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개념적이 안 나왔어. 근데 그건 우리 저번에 했었고 도시군을 수립하는 내용이 직접 나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건 몇 가지만 있단다? 6가지만.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다시 한번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이라고 일단 외워두시라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 뜻인지는 뒤에 가서 다시 나온다 그랬죠. 또 6가지만 도시를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획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더냐?
자, 요거야. 지구단위건 어디서 수립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서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좀 전에 도시군 계획은 뭘 말한다 그랬죠? 요거 했었잖아. 어디서 수립한다? 원칙적으로 자기 관하고요. 바로 자기 관역이잖아. 그죠? 따라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자기 관역을 말한다. 여기는 어디 말한다?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부천시를 말한다. 인천광역시를 각각의 자기 관역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뭔데? 그 안에서 수립 대상 지역에 도시군계 수립 대상 지역인 자기 관역이 전부입니까? 그 중에 일부만입니까? 일부죠. 어디? 여기 그 서울특별시 중에 개발되는 지역들이 주로 지구 단위에 수립돼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여기가 일부 개발되는 지역 개포동이다. 그럼 개포동 개발되는 지역만 여기만 이렇게 정해가지고 거기만 무슨 게 수립된다? 지구 단위에 수립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는 주로 개발되는 지역에서 그 중에 자기 관할구역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인 요 지역에서만 일부 그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뭐라고 표현한다? 일부라고 표현합니다. 요 일부를 뭐라고 쓰면 틀린다? 전부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전체에 지구 단위계 수립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주로 개발되는 지역에서 수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전체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죠? 서울특별시 1000만 명 다 나가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좀 물러나서 밖으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왜?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할 거니까 널 다 나가래. 세상에 1000만 명이 다 어디 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를 한꺼번에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요만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노블레가 되는 지역, 문제가 되는 지역들만 집중적으로 골라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한꺼번에 샥 개발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전부가 이렇게 서울특별시 중에 일부에서만 지구 단위 수립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했죠.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여기 사진 한 장 들어있는데 이게 어디냐? 인천역이에요. 인천에 가면 인천역이 있거든요. 그 인천역 주변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왜요? 저런 터미널 역사 같은 게 있죠. 그런 지역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들. 즉, 이 지역은 중점적으로 해서 요 인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반경 보통은 1km 이내인데 그 1km 이내에다가 거기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어놓고 그 안에서는 집중적으로 개발 좀 해보자는 얘기죠. 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노블레가 된 거점들 철거하고 저기다 뭐하자? 새로 좀 더 그런 새로 건물을 쳐서 그런 뭐하기 위해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위해서 그런 데는 뭐가 지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건 어디서 수립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이게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지정해 놓고 그 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수립된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입지규제 최소 계획이 수립된다. 그 계획대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관리하자. 그런 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용어 정의와 관련돼서는 이게 핵심 정의 7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무슨 계획이 나오죠? 국가계획이라는 게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라는 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보죠. 뭐래?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걸 국가계획을 한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자, 먼저 그럼 국가계획이란 말은 국가란 말은 어디서 나오더냐? 아까 우리 국가란 말은 어디서 나왔었죠? 여기 있죠. 국가 바로 뭐죠? 중앙행정기관을 우리가 국가란다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라고 하고 그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란다 그랬었죠. 결국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행정청. 그럼 국가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봐봐. 국가계획이 되려면 일단은 누가 수립한다? 국가. 되었죠? 중앙행정기관. 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가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나온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해야 된다. 결국 다른 말로 장관들이 수립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이 수립한단다. 기획재정부장이 수립한단다. 통상산업자원부 장관이 수립한단다.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수립하는 게 바로 무슨 계획이다? 그게 국가계획이에요. 그래서 국가계획이 뭐냐? 바로 좀 전에 나만 그때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뭐 한다고?
중앙행정에 수립하는 계획이 된다. 이게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들어있거나 도시군 관리로 결정사에 포함된답니다. 이때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뒤에 내려가 보면 여기 도시군 기본 내용이죠. 이때 도시군 계획에 여기는 아직은 수립 내용까지는 안 해왔어. 그래서 수립 내용이 무려 한 18가지가 들어갑니다. 도시군에서 들어갈 내용이 한 18가지인데 그중에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쭉 나란 1번부터 우리 법조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그 내용들 있죠. 그 도시군계에 들어갈 내용이죠. 그것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시군계에 들어갈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중에 1번부터 9번에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가 들어있단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상. 아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것 몇 가지만 결정한다 그랬죠? 좀 전에 수립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 요 6가지. 도시관을 수립하는 내용 요 6가지가 바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사인데 이런 거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됐다면 그게 무슨 계획이 된다? 그게 국가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두 가지라고 하자. 첫째, 누가 수립한다?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는 계획이다. 두 번째,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도시군과로 결정한 사항들 아까 용용, 개도, 시소, 기두정, 지입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으로 들어가서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한단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어떤 계획을 수립한답니다.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죠. 근데 그 속에 뭐 들어있어? 도시군 기본계획에 1번부터 9번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국가계획이 됩니다. 아니면 또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사항. 예를 들면 아까 이 중에 기반시설 설치, 도로 만든다, 공원 조성한다, 학교 짓겠다는 계획. 즉 행정자치부장관인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는데 거기다 도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반시설 설치하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럼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건 무슨 계획이 된다? 국가계획이라는 게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9번으로 넘어가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 보시면 그 다음에 몇 번? 8번부터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기초 강의할 때 세부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용도지역이란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용도지역은 총 21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러면 용도지역에는 뭐뭐 있죠? 크게는 요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누는 걸 뭐란다? 용도지역 중에 크게 나누는 거 도관농자 여기셔야 돼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걸 무슨 지역을 한다? 용도지역이라 합니다. 그래 놓고 다시 도시지역은 뭐로 나눠진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주상공록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주거지역은 또 뭐로 나누죠?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또 세분화됩니다. 어쨌든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한다? 용도지역이라 한단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나누는 이유는 왜 그럴까? 자, 여기서 보면 빨갛게 굵게 해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도시지역이라 하자. 여기는 관리지역이라 하자. 여기는 농림지역이라 하자. 저 위쪽으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하자라고 도관농자 나눠놓고 다시 도시지역 중에 이쪽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게 많이 짓는 주거지역이라 하자. 요건 상가나 사무실이 많으니까 상업지역이라 하자. 이쪽은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공업지역이라 하자. 저기 나무들이 우거진 지역은 우리 녹지지역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다시 도시지역이 더 세분화된다.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자? 용도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용도지역은 왜 지정할까요?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릅니다. 즉 관리지역 안에다 짓는 건물하고 농림지역에 짓는 건물이 똑같을까? 물론 겹치는 것도 있어요. 꼭 다 다른 건 아니야. 일부는 겹치기는 해. 그래도 요 관리지역에서 짓는 건축물은 요거 져라. 농림지역에서 짓는 건 이런 거져라. 자연환경 보시는 이런 건물 져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용도지역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거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여기 뭐졌죠? 자, 단독주택이나 또는 그런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거기다 뭐 졌다? 러브호텔을 졌답니다.
무슨 단독주택들이 쫙 있거나 그런 데다 로봇을 줘버리면 이거 무슨 로봇에 무슨 아침부터 무슨 조기육화를 할 일이 있습니까? 좀 문제가 있겠죠. 또 공장들 연기가 시커멓게 팍팍 붙는 걸 주거지역 안에다 가운데다 떡하니 공장을 줘놓으면 도대체 거기 사는 사람들 맨날 냄새나지 매연에 시달리죠.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공장은 가급적 공업지역에서만 짓고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주거기능한 건 주거지역에다 짓고 상가나 사무실이나 그런 것들 또 로봇 같은 건 상업지역 같은 데만 짓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누면 그러면 도시 기능이 서로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용도적을 증가하는 가장 기준은 바로 토지의 이용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21개 용도지역마다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이런 용도지역에서는 이런 토지용을 하고 즉 주거 관리지역에서는 토지용을 이런 식으로 하고 농림지역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자연환경은 이렇게 하고 또 주거지역은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각각의 토지용도 규제하고 거기다가 건축물을 짓는다면 건축물의 용도라는 건 무슨 용도로 쓸 거냐? 주택으로 쓸 거냐? 상가로 쓸 거냐? 공장으로 쓸 것이냐? 용도도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못하게 하고 건폐율 몇 퍼센트,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자, 지난번 건폐 용적률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다음 주에 세부적인 거 나와요. 다음 주에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뭔지 그것도 그림으로 보시면서 건폐율을 배울 겁니다. 그런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네 멋대로 크게 하지 말래. 몇 퍼센트 이하로만 자라. 더 나가서 높이도 얼마 이하로 자라고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뭐가 지정된다?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왜 정한다? 토지용 네 맘대로 하지 말랍니다. 거기다 건축물 짓는 것도 함부로 네 멋대로 있도록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본다.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 용도지역 자기들끼리는 서로 뭐 할 수 없다?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 관리지역에서 짓는 건물과 농림지역에서 짓는 건물이 서로 다르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중복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겹쳤어. 그래서 여기는 뭐래? 관리지역이면서 동시에 농림지역이래. 그럼 여기다는 무슨 건축물 지으라는 얘기야? 관리지역에서 질 수 있는 것만 지어야 됩니까? 농림지역에서 지으라는 것만 지어야 됩니까? 겹쳐버리면. 그럼 두 개 다 지어야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두 개 다 짓는 게 관리지역에서는 못 짓는 건물이야. 농림지역에서는 짓는 건물이야. 겹쳐 있으면 지어야 되는 겁니까? 못 지어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리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래. 농림지역에서는 못 짓는 건축물이래. 근데 그게 중복돼 있대. 그럼 지으란 얘기야? 짓지 말란 얘기야? 지어라? 뭐로 볼 때는? 관리적으로 볼 때는. 농림지역으로 볼 때는 짓지 말라? 지어라? 짓지 말라? 지어라? 짓지 말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따라서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절대로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것. 이것도 이번에 여러분들 학계론 시험 문제에서 나왔나 그랬어요. 학계론 시험에서 공법 문제가 이번 3문제 정도 출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론의 문제를 내면서 공법 문제를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법 공부 안 하면 학계론 문제에서 또 3문제 날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만 공부하는 분들이 나중에 공법 문제에서 그런 거 모르니까 3문제 그냥 날라가죠. 근데 1차 공부할 때도 공법이 요새 이상하게 공법 문제를 많이 내요. 학계론에서. 그러니까 초기에는 공법도 어느 정도 공부해두는 게 학계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 1차만 공부할 때도 공법의 문제가 나온다는 건 자, 따라서 용도지역은 왜 정한다? 21가지 용도지역이 있는데 이 21가지 크게 몇 가지 있고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지역 나눠놓고 각 용도지역마다 토지의 이용 그에다 건축물 짓는 어떤 종류 건축물을 짓 거냐 용도 건폐율은 몇 프로까지 질 거냐? 용적률은 몇 프로까지? 높이는 얼마까지 할 거냐?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 본다? 제한하는 게 용도적의 역할이더라. 그때 각각의 용도적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복지역될 수 없다는 거. 용도지역끼리는 중복이 안 되죠. 그럼 용도지역만 갖고 국토가 관리됩니까? 안 돼가지고 다시 뭘 만들었다? 용도지구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용도지역 말고 뭘 만들었죠? 용도지구. 그래서 원래는 법률에서 10가지를 규정한다 그랬었어. 애우는 것 전번 기초 강의할 때 했었는데 뭐뭐 있었죠? 경미, 보시개, 고취, 방방특. 기억납니까? 경미, 보시개, 고취, 방방특 해놓고 이것도 다음 주에 다시 나올 건데 그때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칠학지구 쭉 나와요. 그런 10가지 나오는 것. 그런 지구 중에 특히 경관지구는 또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지구. 그래서 여기 시가지경관지구.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또 개발진흥지구는 여기 산업교통개발진흥 좀 나와 있는데 원래 5가지 있어요. 그 중에 시가지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구. 이 3가지가 바로 용도지구인데 이거 왜 지정합니까?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제한이 있다 그랬었죠. 이런 용도 지역에서는 이런 것만 자라 라고 됐었어.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어서 용도 지역 중에서도 특히 상업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자라 라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요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되는 요 지역 안에서는 상업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다 짓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시가지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것들, 그걸 해칠 수 있는 몇 개 종류의 건축물은 거기다는 짓지 말랍니다. 즉 상업지역이라고 상업지역 용도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걸 다 짓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시가지 경관지구를 위해서는 시가지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짓지 말라라고 규제하는 게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뭐도 있죠? 최고 고도지구. 최고도지구는 높이 너무 높게 짓지 말래. 도시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높이가 있는데 그거 너무 높게 짓지 말래. 왜?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저 산에 있는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 산자랑 바로 밑에는 너무 높게 짓지 말라. 최고고도지구. 반면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농림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 뭘 짓는 건 안 된다? 공장이라든지 또는 일부 물류창고 같은 건 원칙적으로 못 짓는 지역인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정되면 그런 농림지에서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을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와 같이 요 경관지구나 고도지구나 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구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한다? 각각의 여기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의 제한하는 것들 이런 건 짓지 말라라고 제한하는 걸 그걸 뭐 한다? 더 강화 제한하거나 이거는 시가지 경관을 해치는 건 짓지 말라. 건축물 높이를 너무 높게 짓지 말라. 여기는 산업유통개발진흥에서는 오히려 농림지역에서 못 짓는 건축물도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 있다라고 완화시켜주는 거죠. 결국 용도지구가 하는 역할은 뭔단다? 용도지역에서 건물 짓지 말라고 제한하는 건축 제한이 있었죠? 그 건축 제한을 다시 뭐 한다? 어떤 때는 더 강화 제한해서 이런 데는 강화 제한한 거야. 또 어떤 때는 더 완화해서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지역에서 못 짓는 건축물을 짓도록 허용 주거나 용도에서 지을 수 있는 걸 그중에 더 못 짓게 또는 더 낮게 짓도록 이렇게 규제하는 걸 뭐라 부른다?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때 용도들과 지도끼리는 예를 들면 시가지 경관지하고 최고 고도지구는 이렇게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만약에 용도지구끼리 서로 중복되면 어떻게 되죠? 요까지는 시가지 경관지구 요렇게 해서 여기는 최고 고도지구 이렇게 돼버리면 요 겹치는 지역이 나오겠죠? 여기는 뭐가 됩니까? 시가지 경관지구이면서 동시에 최고 고도지구가 됩니다. 그럼 무슨 의미를 갖죠? 시가지 경관을 해치는 것 짓지 말라 하면서 동시에 너무 높게 짓지 말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이런 지역 안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은 뭐가 되는 건가? 한마디로 꽝 되는 거죠. 그냥 조졌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도대체 시가지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돈 되는 것들은 짓지도 못하게 하고 건물도 높게 짓지 말라니까 낮게 져야 되니까 수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런 땅 가진 사람 뭐 하는 겁니까? 망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건 건물도 좋은 건 못 짓게 해놓고 시가지 경관에 해칠 수 있는 건 짓지도 못하게 하고 동시에 높이도 너무 높게 짓지 말라 했으니 지을 건물은 갈수록 더 규제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별로 없는 땅이 됩니다. 땅값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으로서는 열받는 지역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건 어디서는 용도지구끼리 지도끼리는 중복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중복지정할 수 없지만 용도지구들끼리는 지도끼리는 서로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뭐도 있죠? 용도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용도구역은 또 뭐죠? 지금 말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라는 것만 갖고 국토관리를 해봤더니 그거하고 부족합니다. 일단 제일 밑에다 뭘 찍어놓고 용도지역이라는 걸 21가지를 먼저 깔아놓습니다. 21가지 용도지역을 쫙 깔아놔요. 그래놓고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들 그중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얼마까지 자라 아까 제한한다 그랬잖아. 그렇게 제한해놓고 그중에 다시 용도지역 중에 요만큼 있는 용도지역 중에 부분적으로 요만큼은 시가지 경관지구 요만큼은 최고도지구 요만큼은 개발진흥지구 식으로 이런 용도지구를 정해서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어떤 때는 더 강화 제한하고 어떤 때는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용도지구가 했었죠. 그럼 용도지구 두 개만 갖고 국토를 관리하려고 했더니 되더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에는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어. 뭐겠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요거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용용
그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있었죠? 용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몇 가지 있죠? 5가지인데 우리 몇 가지만 써서 아까 4가지. 개도시수,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구역, 개도시수, 용용, 개도시수 이랬었죠. 그 다음에 기도정지입 해서 마지막 입, 입주기재 최소구역. 이게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다 그랬으면 순서대로 개도, 시수, 입 이렇게 해서 입주구역을 먼저 끌어올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법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작년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다 집어넣지 않고 용용, 개도, 시수 다음에 숫자 다음에 입하고 넣었으면 좋았을걸. 법 만드는 새끼가 그걸 맨 뒤에다가 거꾸로 집어넣어가지고 용도구역이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개도, 시수 4개만 있을 때는 하나였는데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그 숫자 다음에 넣었으면 될걸. 쓸데없이 괜히 저 밑에다 6번째다 새로 넣는 바람에 쪼개졌다. 그래서 개도, 시수 맨 밑에 있는 입까지를 합쳐서 뭘 한다? 5가지를 우리가 용도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왜 정한다? 바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걸 다시 또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용도구역이란 개도, 시수, 입은 왜 정한다? 아까 말한 용도지역에서의 제한들, 용도지구로서의 제한 그 2가지만 갖고도 부족하니까 용도지역, 용도에서 제한하는 걸 어떤 때는 더 강화지 안 하고 개발제한 같은 건 강화해요. 주로 강화제하면 그 다음에 어떤 거 입주규제 최소구역 완화시켜주는 거고 이렇게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시켜준다. 뭘 강화하고 뭘 완화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들을 어떤 때는 강화, 어떤 때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지정했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는 것. 결국은 맨 밑바탕이다. 일단 용도지역을 21가지를 깔아서 정해놓고 그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더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위에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쭉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뭐가 나오죠? 맨 밑에 11번째 기반시설이라는 게 15페이지 맨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뭐냐?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구체적으로 개념 정리는 안 해놨어. 그냥 기반시설의 종류만 쫙 열과가 있지. 이런 게 기반시설이라는 제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더냐. 기반시설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여버려. 강의할 때 어떡하죠? 기반시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우리가 인간답게 살으려면 꼭 이런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 그걸 기반시설 하자. 이렇게 해놓고 뭐가 있단다? 거기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부터 거기 환경기초시설 이렇게까지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쭈루룩 가고 납니다. 그중에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났던 건 7번째 환경기초시설이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환경기초시설은 다시 몇 가지가 있죠? 거기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연방시설, 폐차장. 머리자 맞다면 합폐, 숲폐 이렇게 해요. 합폐, 숲폐. 그리고 하도 폐되고 수시로 폐돼서 폐지기는 시설을 뭐란다? 환경기초시설이라 이렇게 오셔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이 뭐다? 환경기초시설, 하도 폐되고 수시로 폐되는 시설이다. 합폐, 숲폐,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이런 것들은 환경기초시설에 한다. 자, 이런 것들. 자, 아시죠? 자, 방제시설도 시험 문제에 난 적이 있어. 방제시설에 관련된 것은 그중에 방제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하고 시험 문제에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써놨다? 하수도. 이건 하수도는 방제시설이 아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요 시설들 종류도 최근에는 아주 깊이 들어가서 이런 종류가 어떤 시설이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찾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올해 27회 때 시험 문제는 뭐가 있었냐? 바로 그 밑에 있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세분화된 기반시설. 다시 말하면 법률에서는 뭐만 도로라는 기반시설이 있다만 해놓고 그 도로는 다시 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세분화되는데 뭐로 다 세분화시켰습니까?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도로를 다시 몇 가지로 놨다? 6가지로 다 다시 도로 종류를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정류장도 다시 6가지로 세분화시켰고 광장도 6가지로 다 시행령에서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그중에 20절의 시험 문제는 두 번째 나오는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했을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하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뭐 집어넣었더냐? 밑에 있는 광장에 관련된 종류 있죠? 교통광장. 그 교통광장을 자동차 정류장 속에다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광장이 틀렸다는 걸 고르랍니다. 왜? 자동차 정류장에는 교통광장은 안 들어가고 교통광장은 그 밑에는 광장의 분류에 교통광장이 들어있단다. 그게
자동차 정류장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찾으라는 시험 문제가 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것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왜? 워낙 응시생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합격자가 얼마나 됩니까? 2200 얼마죠? 2200명이 넘었지. 2340명인가? 그렇게 시험이 붙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붙기 때문에 이제 아니 22,430명인가? 22,430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붙었습니다. 그 22,000명이 붙다 보니까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이제 왜 15,000명만 붙이려고 했는데 막 2만 명 넘어가면 그 국토교통부에서 깝깝한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시험 문제 어렵게 내라.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는 분량이 또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또 성적이 아무리 어렵게 해도 또 붙을 사람은 또 다 붙어 나가요. 그러니까 출제원들도 골치 아픈 거야. 도대체 얼마나 어렵게 내야 되는 거야?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귀태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막 집어넣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중에서 특수한 기반시설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 있죠? 공동구, 광역시설, 공공시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동구라는 건 뭐죠? 공동구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하수도 같은 시설을 지하에다 공동으로 매설한 공간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개발된 도시, 새로 만든 도시가 보면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럼 전봇대가 없다는 얘기는 전기 공급 안 합니까? 아닙니다. 합니다. 그럼 전기는 올려가는가? 땅속으로 지하로 들어갑니다. 전기만 걸려 들어갑니까? 아니, 각종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하수시설 이게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 땅속에 그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지하 속에 설치된 그 공간을 뭐란다? 공동구라고 합니다. 개념 정리 그 정도만 정리하십시오. 일단 자, 그 다음에 뭐도 있죠? 광역시설. 자, 아까 제가 광역도시계라는 개념이 있었잖아. 그때 광역이 뭐라 그랬죠? 넓은 지역에 수립하는 게 이때 넓다는 건 무슨 의미라 그랬죠?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몇 개? 두리세개의 관역에 걸칠 때 그걸 뭐란다? 그걸 광역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럼 광역시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의 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아니고 적어도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역에 걸치거나 둘 이상의 관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기반시설 종류를 한마디로 말한다? 광역시설이라자. 그래서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관역에 걸치거나 둘 이상의 관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들. 걸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도로 같은 거. 도로, 철도 같은 거, 운하 이런 건 둘 이상에 걸치는 그런 광역시설입니다. 반면에 비행장 같은 거, 철도 역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지역에서만 쓰는 거 아니잖아. 인천국제공항, 인천 사람만 비행기 타라고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요. 전 국민들 다 인천국제에서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서울역, 서울 사람만 타라고 만들어 놓은 역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공동으로 이용하는 무슨 시설이다? 광역시설이라. 이렇게만 일단 정리하시고 세 번째 맨 밑에 공공시설이라고 나오죠. 공공시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 설치하면 이 공공시설은 설치하는 자가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돈 내서 만들었어도 원칙적으로 자기가 아니고 국가에다가 무상으로 기습합니다. 즉 관리하는 관리청이 있습니다.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국가나 지방자치에 무상으로 기습되는 것 이걸 무슨 시설한다? 공공시설입니다. 대표적인 건 네 가지만 해보자.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도공철수 머리만 외우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도공철수 외우셔야 돼요. 이건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인데 그중에 특히 무슨 시설이라고 한다? 공공시설이라 하자. 그럼 공공시설은 왜 중요하다? 설치한 자가 갖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무상기술된다. 자, 내가 여기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 했더니 여기가 맹지라서 허가가 안 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로 내야죠. 어디까지? 저기 있는 도로로부터 내 건물 짓고 있는 땅까지 진입도를 내야 됩니다. 그럼 이 도를 내면은 내가 설치했으니까 이게 내 겁니까? 물론 사도로 인정받으면 내게 될 수 있어. 사도라고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가 있어. 그거 인정받으면 돼. 그렇지 않으면 도로 만드는 거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기부채납이 뭐죠? 행정청에다 공짜로 갖다 주는 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줘야 됩니다. 그런 게 기부채납이죠.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진입도를 만들어 놓고 그건 관리하는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기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도로 바로 공공시설이라. 공원 만들면 공원 만들었다고 설치한 자 지가 그 공원 갔습니까? 아니요. 공원 관리하는 관리청에 그런 게 무상으로 기부돼야 됩니다. 근데 민자도로라고 있잖아요. 그 민자도로는 민간인들이 만든 고속도로니까 그 민간인 자기들 겁니까? 아닙니다. 도로도 공공시설 했잖아. 근데 원래는 그게 국가에 기술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숙은 지금 시켜놓고 만들어서 국가에다 줘놓고 30년 동안만 자기들이 통행료 받으면서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빼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민자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국가한테 줘버립니다. 어차피 공공시설이니까. 대신
30년 동안 그걸 거꾸로 임차를 하는 거죠. 빌려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는 겁니다. 통행료 받아가지고 30년 동안 지들 들어간 본전 뽑겠다 이 소리야. 이런 게 바로 민자도로입니다. 그것도 공공사업에 속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이제 마지막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그 중에 여기서 이제 나와요. 자, 거기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한다? 기반시설 중에서 좀 전에 우리가 도로, 공원, 철도 이런 각종 기반시설이 있었죠?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 어디다가 기반시설인 걸 설치하고 싶답니다. 그럼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어디다 만들고 싶으면 다 도로 하면은 뭐죠?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자, 여기 있잖아. 지금 도로 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 거 이건 기반시설입니다. 공원, 여기 조성되는 공원, 학교 다 기반시설이죠. 근데 그걸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답니다. 아까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 6가지 중에서 세 번째 용용, 개도시, 수 다음에 뭐였었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어디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다? 여기다가 그림 나와 있죠? 여기다 뭐 만들고 싶다? 여기죠? 이렇게 여기다 지금 도로 만들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잖아. 잘 봐요. 색깔이 지금 회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도로예요. 여기다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이렇게 설정됐다. 바로 도로 예정지죠. 그럼 도로 내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됐어?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는 장차 도로 낼 영역입니다.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걸 무슨 세라고 부른다? 여기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만들어진 도로는 그냥 막연하잖아. 그냥 도로예요. 이건 기반시설이에요. 근데 그런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다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건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돼 있지. 아직은 도로 안 만들고 있죠? 그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 실제로 만드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가 결정됐다? 그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실제로 만드는 사업,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자에다 사업자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럼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걸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보시면 인사드리라 그랬죠.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무슨 사업 시행하시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그때 도로 만드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걸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우리 무슨 사업을 한다? 그걸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단다. 개념 정의야.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걸 실제로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단다. 그래서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요렇게 돌아가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살아간다고 꼭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몇 가지 있다? 7가지. 그럼 도로? 기반시설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가 실제로 설치했다고? 도로 하면 기반시설이지만 실제로 설치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 결정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었다. 그때부터는 이건 무슨 시설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이걸 실제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도로 만드는 사업 말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아셨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뭐가 나오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자,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건 뭐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가 지금 이미 주변에 건물들이 다 들어차 있는데 여기는 아직 아파트를 안 짓고 있다 그랬었죠. 원래는 아파트 지으려고 건설해서 땅을 사놨던 지역이야. 근데 이번에 건설 기계가 좋아서 여기다 뭘 짓겠대? 아파트를 짓겠답니다. 몇 세대 짓겠대? 무려 3,000세대를 짓겠답니다. 그럼 아파트 3,000세대를 짓게 되면 뭐가 되죠?
차량만 해도 3,000대가 여기는 주차 공간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러면 아침에 아주 여기 있던 분들이 출근하려면 이제 아파트에서 나와서 뭘 타죠? 여기는 도로를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재 있는 기존 도로가 옆에 있는 이 도로 봤더니 도로가 넓어 보인다? 좁아 보인다? 기존에 있던 도로가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도로 좁은 데다가 3,000세대 아파트 지었다가는 아침마다 도로가 아니라 저 주차장, 이건 출근 전장을 겪어야 되는, 여기서 여기까지 나가는데 30분씩 걸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그냥 아파트 3,000세대를 지어야 됩니까? 도로 넓혀야 됩니까? 도로 넓혀야죠. 이 도로는 뭘 한다?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죠. 자, 무슨 얘기로 인해서? 여기 개발로 인해요. 요 개발이 바로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아파트 3,000세대는 개발로 인해요. 뭐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더라. 뭐가 부족한 거야? 도로가 너무 좁더라. 기반시설이 부족하죠. 그럼 뭐 하면 되죠? 도로 넓히면 되죠. 그럼 넓히려면 뭐 해야 돼? 옆에 있는 땅을 수용해가지고 보산비 주고 사가지고 도로를 이만큼 더 넓혀서 널찍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문제는 이렇게 수용해서 보산비 주고 도로 넓히려면 수용 보산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미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보산비가 평당 2천만 원씩 나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 낼 그 몇 킬로 되지도 않는 길이를 도로 내려 했더니 보산비 5천억이란 돈이 들어간대. 무슨 5천억의 이름이냐? 그런 보산비만 마련해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결국은 도로 넓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그게 곤란하다. 그게 곤란한 거야. 그게 바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로 예상은 되나, 그 기반시설 설치가 먼저 곤란한 지역이더라 이 말입니다. 도로 넓히는 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죠? 그럼 결국은 도로 넓혔다 못 넓혔다? 못 넓힌 겁니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요 좁은 도로에다가 그냥 아파트 짓지. 근데 3,000세대 다 지으면 될까? 안 되겠대. 세대수를 줄여가지고 차량 통행을 줄이지. 그럼 아파트 짓는 건물을 작게 짓는 걸 뭐라 표현한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했다? 강화 적용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강화라는 건 작게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건폐율 용적률은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건폐율을 강화하는 건 건물의 폭을 좁게 해준 거고,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건 짜리몽하게 해줘서 3,000세대 짓는 걸 못 짓게 하고, 그럼 몇 세대? 1,500세대만 짜라. 이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3,000세대가 아닌 1,500세대만 짓도록 하는 이런 구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하자 이 말이죠.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하는 지역이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그랬습니다. 즉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은 절대로 중복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주변에 이미 개발된 지역,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제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이미 개발된 지역과 이제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은 성격이 같다?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여기는 뭐 한단다?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도로도 없었고 공원도 없었고 학교 지은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치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여기서 개발하는 너희들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함으로써 건물을 짓음으로써, 그래서 도로가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 개발하는 너희들이 일부 기반시설 좀 뭐하라? 부담하라 라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근데 서로 둘은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라는 건 기반시설 부담은 절대로 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될 수 없다는 뜻이다. 거기서 뭐로 인하여? 역시 지금부터 여기 개발로 인하여 뭐가 필요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건 맞아. 그런데 기반시설 설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즉 이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한 너희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거기까지. 그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비용을 부과시키도록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각 계획의 의계질서라는 게 나오죠. 이건 이제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때 20페이지에 잠깐만 17페이지에 20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 안에서 개발한 사람에게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의 종류가 거기 나와요. 몇 가지죠? 17페이지에 보시면 20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1, 2, 3, 4, 5, 6, 7, 8에서 8인데 8번까지는 필요 없어. 7번까지 머리점만 볼까요? 도공록학수합회.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도공록학수합회. 이게
27회도 시험 문제 났었고 그전에도 벌써 시험 문제 3번 났어요. 이게 그래서 도공, 녹학, 수화폐라는 그 7가지 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게 도공, 녹학, 수화폐인데 이런 기반시설을 뭐한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기반시설이나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공, 녹학, 수화폐 같은 기반시설을 부담하라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에 특히 학교에 놓고 무슨 학교는 부담하지 않는다? 비학교는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계획의 각 위계질서라는 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거기 18페이지 보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의 관계라고 나오는데 그중에 뭐가 나오죠? 여기 보면 계획은 제일 높은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여기 그리 보면 국가계획입니다. 아까 누가 수립하는 거?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다. 장관들이 수립하는 게 제일 높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사나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야. 그러니까 그 밑에야. 그 다음에 누가죠? 관악의 장에서들이 수립하는 게 도시군 계획은 관악의 장들이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이런 식으로 위계질서를 갖는다. 위계질서란 상위계획이 있고 하위계획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계획은 하위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뭐 된다? 부합해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서로 다르면 위에 있는 상위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즉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할 것. 서로 다르다. 위에 있는 상위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것. 그런 걸 계획에 뭐라 부른다? 위계질서라고 부른다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국토를 4가지로 용도를 구분했습니다. 국토의 용도 구분.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9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그럼 몇 가지로 내놨습니까? 크게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도시지역이란 뭐 하는 지역? 이런 데죠. 이런데 바로 인구와 산업이 뭐된데 밀집되거나 그런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현재 이렇게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서 개발된 지역만 도시지역이 아니고 지금부터 개발하겠다.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 지정돼요. 그럼 지금부터 개발에 들어가겠다.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된다. 그 예상되는 지역도 도시적으로 일찌감치 본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개발된 지역만 아니라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거기도 도시지역이죠. 반면에 농림지역 먼저. 농림지역은 주로 어디다 지정한다? 농지법에서 보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나와요. 농지법에 나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가 있다죠. 그건 산지관리법에서 나는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이런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중요한 용어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을 주로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들이 주로 용도지역으로서는 농림지역이 되는데 왜 정하죠? 농림법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반면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주로 뭐하는 지역이다? 말 그대로 요거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는 보전하고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는 보전,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 너무 길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수해, 생상문. 그게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성격이야. 자연환경 보전 주로 어디다 지정한다? 자수해, 생산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하고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리지역은 이제 들어와. 관리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냐? 자,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도 아니면서 그 가운데 완충지대를 말해요. 그래서 관리지역을 머릿속에다 어떻게 그런다? 도시지역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아닌 그 중간지대를 뭐라 부른다? 관리지역을 하자. 그래서 도농자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뭐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도농자를 뭔다?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단다. 그 가운데 지역으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 그걸 각각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걸 무슨 지역을 한다? 그냥 관리지역을 한단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시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이계 및 인경하는데 앞에 용어 적용할 때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본론 내용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22페이지에 가보시면 계획과 관한 부분 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뭔지, 도시군 띄우기 뭔지, 도시군 관리가 뭔지, 아까 용어 적용했던 거죠? 그걸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는 내용.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죠.